제3장 떠돌이 조각가. 미켈란젤로에게 비극이 줄지어 찾아왔다. 1491년에 미켈란젤로의 스승인 디조반니가 세상을 떠났고 이듬해에는 데메디치가 세상을 떠났다. 미켈란젤로는 자신을 이끌어줄 스승과 후원자를 한꺼번에 잃고 말았다. 특히 데메디치가 세상을 떠났을 때는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미켈란젤로는 며칠 동안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 데메디치가 죽은 뒤 그의 아들 피에로가 피렌체를 다스리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겨우 21살이었고 잘생긴 얼굴 외에는 지도자로서 많은 점이 부족한 인물이었다. 아버지에 비해 지도력과 판단력이 없었고 예술에 관심도 애정도 없었다. 피렌체 사람들은 무능한 피에로를 믿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를 데메디치와 비교하며 사사건건 잘못된 판단으로 이를 망친다는 뜻으로 불운한 피에로라고 불렀다. 피에로는 예술에 관심이 없다 보니 미켈란젤로에게 일거리도 주지 않았다. 결국 미켈란젤로는 오래전부터 조각해오던 계단의 성모나 켄타우로스 전투를 채 완성하지 못하고 메디치 가문의 궁전을 떠나 아버지가 사는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돌아와서도 미켈란젤로는 조각 공부를 멈추지 않았다. 그는 조각을 하면 할수록 사람의 몸을 정확하게 알고 싶어졌다. 직접 해부해서 샅샅이 살펴보는 것만큼 사람의 몸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까? 고민을 거듭하던 미켈란젤로는 마음을 굳게 먹고 산토 스피리토 수도원을 찾아갔다. 미켈란젤로의 나이 17살 때였다. 산토 스피리토 수도원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구호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구호소에는 병으로 앓다가 죽는 사람이 많았다. 이 때문에 수도원 지하에는 시체 보관실이 있었다. 미켈란젤로는 수도원장에게 용기 내어 말했다. 시신을 해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절대 허락할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입니다. 미켈란젤로는 수도원장에게 매달리듯 애원했다. 수도원장님, 저는 조각을 처음 배울 때 재능과 기술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 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드는 조각품 대부분에는 성경 속에서 찾아낸 인물과 사건을 담았습니다. 사람의 몸은 하느님이 만드신 걸작이 아닌지요. 제가 사람의 몸을 제대로 알고 아름답게 표현한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몸을 해부해도 하나님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미켈란젤로가 끈질기게 설득하자 결국 수도원장은 해부를 허락했다. 그날부터 미켈란젤로는 수도원에 머물며 지하 시체 보관실에서 해부학 공부를 했고 지금껏 몰랐던 사람의 몸을 자세히 알 수 있었다. 마지막 날 미켈란젤로는 시체 보관실을 나오며 이렇게 기도했다. 하느님, 죽은 사람들의 몸을 함부로 열어본 큰 죄를 아름다운 조각품을 만드는 것으로 씻으려고 합니다. 부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미켈란젤로는 하느님뿐만 아니라 해부를 허락한 수도원장에게도 고마움을 느꼈다. 그 보답으로 뒷날 나무를 깎고 다듬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술을 만들어 수도원에 바쳤다. 해부학까지 공부했지만 미켈란젤로에게 일거리가 없는 나날이 이어졌다. 그러던 1493년 1월 피렌체에 눈이 많이 내리던 날이었다. 피렌체를 다스리는 피에로는 은빛 세상을 보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눈이 이렇게 많이 내렸으니 이를 기념해서 우리 궁전 정원에 커다란 눈사람을 만들어야겠군. 피에로는 한동안 잊고 지냈던 미켈란젤로를 불러 커다란 눈사람을 만들라고 명령했다. 미켈란젤로는
어처구니가 없었다. 조각가인 나한테 눈사람이나 만들라고? 하지만 미켈란젤로는 피에로에게서 처음 받은 주문을 거역할 수가 없었다. 그는 궁전 정원에서 눈으로 거대한 헤라클레스를 만들었다. 눈사람이 참 멋지구나. 미켈란젤로, 네가 쓰던 방을 비워놓았으니 거기서 지내도록 해라. 그래도 되겠습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후원자가 필요했던 미켈란젤로는 메디치 가문의 궁전에 들어갔다. 피에로는 실력 좋은 마부와 천재 조각가인 미켈란젤로를 같은 수준으로 볼 만큼 예술에 관심이 없었다. 그 밑에서 1년 9개월을 머물렀던 미켈란젤로는 1494년 10월 피렌체를 떠날 결심을 했다. 프랑스 국왕 샤를 8세가 피렌체를 침략한 데다가 시민들이 혁명을 일으켜 메디치 가문이 곧 쫓겨날 것이라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다. 혁명이 일어나면 메디치 가문과 가깝게 지냈던 나도 무사하지 못하겠지? 미켈란젤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 곧장 피렌체를 떠났고 베네치아를 거쳐 볼로냐로 갔다. 이제 가진 돈이 거의 떨어져 하루빨리 일거리를 찾아야 했다. 어느 날 미켈란젤로에게 드디어 일거리가 들어왔다. 한 귀족이 산도메니코 성당에 있는 돌로 된 거대한 관을 장식할 성인 조각상과 천사 조각상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미켈란젤로는 정성을 다해 성인상 2개와 촛대를 든 천사상을 만들었다. 성당 사람들은 조각상을 보고 그 정교한 솜씨에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미켈란젤로는 볼로냐에 1년 동안 머물다가 1495년 11월 피렌체로 돌아왔다. 피렌체는 사보나롤라라라는 이름의 수도사가 권력을 잡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메디치 가문이 다시 일어설 기회를 호시탐탐 엿보고 있었다. 그런 메디치 가문을 이끌던 사람은 예전에 위대한 로렌초라고 불렸던 로렌초 데 메디치와 이름이 같은 로렌초 디 피에르 데 메디치였다. 로렌초는 미켈란젤로에게 조각 작품들을 주문했다. 미켈란젤로는 정성을 다해 돌을 깎고 다듬어 작품을 완성했다. 로렌초는 미켈란젤로가 만든 조각품들을 살펴보다가 잠자는 큐피드 앞에 멈춰섰다. 이 작품은 고대 로마 작품과 비슷하군. 땅속에 묻어놓았다가 로마에 가져가서 고대 작품이라고 속이면 비싼 값에 팔 수 있겠어. 미켈란젤로는 로렌초가 시키는 대로 잠자는 큐피드를 땅속에 묻은 뒤 흙을 털어내어 오래된 고대 작품처럼 보이도록 했다. 이 작품은 골동품상의 손을 거쳐 로마에 있는 추기경인 라파엘레 리아리오에게 넘어갔다. 잠자는 큐피드가 고대 작품이 아니라 미켈란젤로가 만든 작품이라는 소문이 금세 리아리오의 귀에 들어갔다. 리아리오는 피렌체에 사람을 보내 미켈란젤로를 로마로 불러들였다. 자네가 잠자는 큐피드를 만들었는가? 나를 속인 것은 괘씸하지만 그 솜씨만은 인정해야겠네. 나를 위해 멋진 작품을 만들어주지 않겠나? 좋습니다. 만들어드리지요. 미켈란젤로는 리아리오의 주문을 받아 새로운 조각상을 만들었다. 조각상을 완성하는 데만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이렇게 해서 1497년에 세상에 나온 작품이 바쿠스였다. 바쿠스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술의 신인데 미켈란젤로는 술잔을 한 손에 든 바쿠스를 늠름한 청년으로 나타냈다. 하지만 리아리오는 작품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바쿠스가 너무 술에 취한 듯 보인다고 투덜거리더니 조각상 값을 주지 않겠다고 버텼다. 바쿠스의 가치를 알아준 사람은 때마침 로마의 외교 대사로 와 있던 한 프랑스인 추기경이었다. 훌륭한 예술 작품이야. 천재가 아니라면 이런 멋진 조각품을 만들 수 없지. 1498년 8월
프랑스인 추기경은 미켈란젤로에게 또 다른 조각상을 주문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뒷날 자신이 죽을 때 장례 미사에서 기념비로 쓰일 조각상을 생각한 것이다. 그는 미켈란젤로에게 십자가에서 내린 예수를 마리아가 앉은 채로 안고 있는 피에타상 제작을 맡겼다. 미켈란젤로는 크기가 2m에 이르는 조각상을 만드는데 또다시 오랜 시간을 바쳤다. 1499년 마침내 피에타가 완성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제작을 맡겼던 프랑스인 추기경은 이미 세상을 떠난 뒤였다. 그러자 로마 교황청에서 피에타를 사겠다고 나섰다. 24살의 젊은 조각가가 만든 조각상은 산타 페트로닐라 소성당에서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돌아가신 예수님을 품에 안은 성모 마리아의 모습이 꼭 살아계신 것 같아. 너무 생생해. 이런 훌륭한 작품을 누가 만들었지? 피에타를 보고 숨이 멎는 듯한 감동을 느낀 사람들 사이로 조각가를 궁금해하는 질문들이 오갔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어떤 사람이 대답했다. 그걸 몰라서 묻나? 그 정도 솜씨라면 밀라노 출신 조각가밖에 없지. 우리나라에서 최고 조각가들은 밀라노 출신이니까. 전시장 한쪽에 서 있던 미켈란젤로 역시 사람들이 주고받는 이야기를 들었다. 젊은 미켈란젤로는 속이 부글부글 끓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좋아, 이 걸작을 만든 작가가 누구인지 사람들에게 알려주겠어. 미켈란젤로는 날이 저물기를 기다려 깊은 밤에 몰래 성당으로 들어갔다. 그러고는 피에타에서 마리아가 어깨에 걸친 띠 위에 이 작품은 피렌체의 미켈란젤로가 만들었다라는 글을 새겨넣었다. 전시장을 빠져나온 미켈란젤로는 밤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하느님이 만든 밤하늘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최고의 걸작이지. 하지만 하느님은 밤하늘 어디에도 이 아름다운 것을 자신이 만들었다는 글을 새겨놓지 않으셨어. 미켈란젤로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그런데 나는 보잘것없이 조각상 하나를 만들고 뻐기듯이 내 이름을 새기다니. 미켈란젤로는 그 뒤부터 자기 작품에 절대로 이름을 새겨놓지 않았다. 제4장 새로운 걸작. 어느 날 피렌체에 있는 아버지가 로마에 머무는 미켈란젤로에게 편지를 보냈다. 로마에 다녀온 네 동생에게 네가 로마에서 어떻게 사는지 전해 들었다. 아주 가난하게 산다면서? 알뜰한 것도 좋지만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가난하게 지내서야 되겠니? 지나치게 아끼면서 살지는 마라. 좋은 음식 사 먹고 건강도 꼭 챙겨라. 아버지는 미켈란젤로가 왜 가난하게 사는지 생각하지 못했다. 아버지와 동생들에게 꼬박꼬박 생활비를 보내주느라 정작 미켈란젤로 자신은 가난하게 지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동생이 로마를 방문했을 때 동생은 미켈란젤로에게 아버지가 빚을 많이 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그때 미켈란젤로는 아버지에게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 제 형편이 어렵긴 하지만 남의 돈을 빌려서라도 아버지 빚을 모두 갚아드리겠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약속을 지켰고 아버지 빚을 모두 갚았다. 그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위해 매달 생활비도 보내주었다. 형이 수도사가 되어 가족의 생계를 도울 수 없었고 아버지는 일자리를 얻지 못할 때가 많았기 때문이다. 한편 피렌체에서 날아온 아버지의 편지는 이렇게 끝을 맺었다. 되도록 빨리 피렌체로 돌아오너라. 여기에도 네가 할 만한 일거리가 있기는 할 테니까 말이다. 미켈란젤로는 아버지의 부탁을 외면하지 않았다. 그는 1501년 로마를 떠나
피렌체로 돌아왔다. 미켈란젤로가 로마에 가 있는 동안 피렌체는 많은 변화를 겪었다. 수도사 사보나롤라가 사형을 당했고 시민들에 의해 공화 정부가 들어서면서 위축됐던 예술 사업이 다시 살아났다. 특히 피에타에 관한 소문이 이미 로마를 넘어 피렌체까지 퍼졌기 때문에 피렌체 사람들은 미켈란젤로를 조국을 빛낸 조각가라며 크게 환영했다. 어느 날 산타마리아 델 피오레 성당 관계자들이 미켈란젤로를 찾아왔다. 미켈란젤로 씨, 우리 성당 옆에 커다란 대리석이 버려져 있는 걸 아시죠? 몇십 년 동안 여러 조각가들이 건드렸다가 흠집만 내고 포기했다는 대리석 덩어리 아닙니까? 잘 아시는군요. 우리 성당에서는 이번에 다비드 조각상을 만들어 성당 한쪽에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메디치 가문이나 사보나롤라 수도사처럼 우리를 지배하던 힘센 권력자들을 우리 손으로 몰아냈다는 뜻으로요. 미켈란젤로 씨가 우리 성당에 있는 대리석으로 다비드상을 만들어 주셔야겠습니다. 하하, 그래요? 그렇잖아도 평소에 꼭 다비드상을 제 손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승낙하자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작업 기간은 2년이었고 그 기간을 계산해서 총 제작비를 한꺼번에 받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1501년 9월, 앞으로 긴 시간 동안 이어질 작업이 시작되었다. 미켈란젤로는 성당 안에 작업장을 만들고 사방에 칸막이를 쳤다. 아무도 그 안에 들어오거나 구경조차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미켈란젤로는 약속한 작업 기간인 2년을 훌쩍 넘긴 2년 4개월 만에 다비드를 완성했다. 높이가 무려 5m나 되는 거대한 조각상이었다. 작품이 완성되자 사람들은 성당에 두기로 한 다비드를 시뇨리아 광장에 전시하기로 했다. 시뇨리아 광장은 피렌체가 정부 건물로 쓰고 있는 베키오 궁전 앞에 있는 광장이었다. 이곳에 다비드를 전시하려는 것은 피렌체 사람들이 작품을 감상하면서 거인 골리앗에 맞선 다비드처럼 권력자에 맞선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1504년 5월 18일 정오에 열리는 제막식 행사를 앞두고 미켈란젤로는 조각상을 꼼꼼히 살폈다. 이때 조각상을 올려다보던 피렌체 공화국 최고 통치자인 피에로 소데리니가 말했다. 미켈란젤로, 다비드 코가 너무 크지 않소? 미켈란젤로는 소데리니와 입씨름을 하기 싫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사다리를 타고 위로 올라갔다. 그러고는 망치로 코를 치는 신용을 하며 호주머니에서 돌가루를 한 움큼 꺼내 조금씩 뿌렸다. 이제 어떻습니까? 미켈란젤로는 사다리에서 내려와 이렇게 물었다. 소데리니는 만족스럽다는 듯이 웃으며 대답했다. 아주 좋소. 이제야 진짜 살아있는 사람 같군. 미켈란젤로가 다비드 코에는 손도 대지 않았는데도 소데리니는 매우 만족해했다. 지난 3년 동안 미켈란젤로는 다비드만 만든 것이 아니었다. 다비드를 만들기 전부터 조각이나 그림 주문이 밀려들었기 때문이다. 조각이 최고라고 여기는 미켈란젤로였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떤 주문이든 받아서 돈을 벌어야 했다. 미켈란젤로는 다비드를 만드는 틈틈이 다른 조각품들도 만들었고 그림도 그렸다. 그는 여러 작품을 만드느라 한시도 쉴 틈이 없었다. 1504년 9월 미켈란젤로가 다비드를 완성한 해의 일이었다. 소데리니가 미켈란젤로를 불러 이렇게 말했다. 미켈란젤로, 부탁이 있어. 우리 정부 건물로 쓰고 있는 베키오 궁전 대회의실을 벽화로 장식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벽화를 그려주지 않겠소? 당연히 조각 주문을 받을 줄 알았던 미켈란젤로는 깜짝 놀랐다. 어떤 그림을 그려야 합니까? 1354년 피렌체와 피사 사이에 전투가 있었소. 카시나 전투 말이요.
우리 피렌체가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 그 전투 장면을 그려주시오. 좋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데리니는 누가 보아도 감탄할 만큼 베큐오 궁전을 멋지게 꾸미고 싶어 했다. 그래서 그는 이미 지난해에 미켈란젤로뿐만 아니라 또 다른 미술가에게도 대회의실 벽화 작업을 맡겨놓은 상태였다. 미켈란젤로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거장 중의 거장,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였다. 소데리니는 다빈치에게 피렌체와 밀라노가 벌인 앙기아리 전투 장면을 그리게 했다. 카시나 전투뿐만 아니라 앙기아리 전투 역시 피렌체 역사를 빛낸 이름난 전투였다. 미켈란젤로와 다빈치, 이 두 사람이 대회의실의 두 벽면을 각각 맡으면서 졸지에 같은 공간에서 그림 대결을 펼치게 되었다. 하지만 두 거장의 그림 대결은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싱겁게 끝나고 말았다. 미켈란젤로가 벽화의 밑그림을 겨우 끝냈을 때 그는 교황 율리오 2세의 부름을 받고 급히 로마로 떠났다. 다빈치 역시 벽화 작업을 위해 새로 개발한 물감을 쓰는데 실패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밀라노의 대사로 파견되었다. 두 사람이 어떤 그림을 그리려고 했는지는 현재 알 수가 없다. 밑그림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거장이 미술 대결을 펼칠 뻔했다는 흥미로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